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행동은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잘못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앤장 구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 박성욱입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대형 로펌, 쿠팡 주식회사 등 대기업에서 기업 형사 및 인사 노무 사건을 담당하였고 군판사 등 군법무관으로서 수사와 재판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혼자가 아니신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와 함께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였던 이지원 변호사님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고 계셔서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과 LG 위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직접 기업 형사 인사노무 사건을 담당했던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로 박성욱 변호사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박성욱 변호사님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있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니까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거 누구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거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법적 개념이고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립 요건들을 엄격히 충족했을 때만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네, 법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설명드릴 법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첫 번째 신체적 괴롭힘, 두 번째 언어적 괴롭힘, 세 번째 업무적 괴롭힘, 네 번째 업무 외 괴롭힘, 다섯 번째 집단적 괴롭힘으로 구분이 됩니다. 개별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우선 신체적 괴롭힘은 폭행, 위협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언어적 괴롭힘은 폭언, 모욕, 협박, 비하를 의미하고요. 업무적 괴롭힘으로는 이제 무시, 업무 전가, 차별, 업무 배제, 감시, 회식 강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업무 외 괴롭힘으로는 이제 사적 심부름, 사생활 간섭, 업무 외의 행사 참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적 괴롭힘은 따돌림, 소문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위 유형들 중에서 주로 경험하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에서 한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유형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주로 많이 다루는 유형들을 구분해 보면 업무 배제, 업무 전가, 모욕, 비하, 따돌림, 소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등이 업무에서 발생해서 어떤 분이 다른 분의 업무를 빼앗아가는, 업무를 배제하는 걸 하다가 반대로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전가하는 것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니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모욕, 비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특정 상대방을 따돌리려고 하거나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걸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나 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법적 성립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세 가지 법적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두 번째는 업무적 필요성 또는 적정성 여부,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 환경의 악화입니다. 혹시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그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직급 체계상 지위가 우위에 있거나 연령, 근속 연수, 정규직인지 여부, 소속 부서나 보직 이런 사회 통념상 관계의 우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희 실제 사건 의뢰인 중에 같은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하고 신고를 당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때 직급상 같은 급수의 공무원이어서 직급 체계상 지위의 우위가 없었다는 점과 그리고 근속 연수나 연령, 보직이 동일했기 때문에 관계의 우위가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소명을 해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군대에서 막내 이등병이 다른 막내 이등병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냐? 그건 그냥 개인적인 갈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 여부는 정말 그 행동이 업무상으로 필요한 행동인지, 그리고 아무리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행동은 아니었는지가 살펴보아져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대학병원 교수님이 같은 과 소속 간호사로부터 잦은 신체 접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왜 남자가 여자 간호사의 신체를 만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신체적 괴롭힘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외과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에 교수님이 간호사분께 먼저 수술할 척추 부위를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분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자 척추 부위를 손으로 짚으면서 여기잖아 라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척추 수술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 지시였던 거죠. 물론 이 사건에서 상대방분은 아무리 업무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적정성을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병원의 수술 가이드북을 찾아보고요, 정형외과 학회 지침서를 확인해서 척추 수술이라는 수술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해서는 손으로 직접 서로에게 그 위치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즉, 저희 의뢰인만 했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심지어 병원, 학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적정성을 벗어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했고, 이 주장이 노동청에서 받아들여져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 환경의 악화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퇴사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저희 사건 중에서 신고인이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부터 약 3년이 지나서 그 행위를 문제 삼아 신고를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기간 동안 신고인은 승진도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셨던 점을 증명을 해서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 환경의 악화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한 신고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입니다. 먼저 회사의 고충 처리 제도를 통한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고충 처리 지침을 제정합니다. 이 고충 처리 지침은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지침과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그 표준 지침에 따르면 만약 임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지정된 고충 상담원을 통한 고충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상담이지 사실상 조사예요. 그래서
고충 조사 담당자가 고충 관련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충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고충처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 사건은 종결이 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회사 대표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사후적으로 가해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가능한 절차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데요. 이제 회사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를 했을 때 과연 회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또 비밀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회사의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서 진정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 목격자들도 조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은 이제 첫 번째로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거나 두 번째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아닌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게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고를 받는 회사와 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수한 많은 신고를 받다 보니까 허위 신고를 접수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꼭 허위 신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행동은 아닌데 일반인 분들께서 잘 모르시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잘못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고충조사 담당자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들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일단 왔을 때 그거를 바로 믿어주지 않으시고요.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내가 당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하겠다 할 때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CCTV 통화 녹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가해자가 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법리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두 번째,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의 부존재,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 환경에 악화가 있었다는 세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네, 또 야구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잘 던지는 사람이 잘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어하는 방법도 신고를 할 때 그 주의점을 똑같이 되새기시면 됩니다. 아까 박성욱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 부존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로 환경의 악화,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는데요. 특히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로 지목된 행동이 업무적으로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과도하게 문제되지 않는 적정한 행동이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행하신 사례에서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을 다퉈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어한
사건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수행했던 거의 모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서 업무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 요건은 제가 가장 공을 들여서 다퉜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병원 교수님이 간호사분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신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이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많이 했다라는 행동도 가해 행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연락이었다는 걸 밝혀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병원에 당직 명령을 일일이 다 하긴 해서 의뢰인이었던 교수님이 간호사분에게 연락하였던 날짜가 모두 정확하게 해당 간호사분이 당직이었던 날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즉, 업무적으로 당직인 간호사에게는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당직을 쓰고 있었던 교수님이 당직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해서 이 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시거나 신고를 받으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건입니다. 보통 하나의 가해 행위만으로는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짧게는 이제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로 감정이 쌓일 대로 쌓이고 폭발을 하기 때문에 가해 행위도 매우 많고 그동안에 당사자 간의 감정 기복도 많고 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누군가의 주관적인 감정과 기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명심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방어에 유용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한 괴로움을 조금은 덜어보시기 바랍니다.